그 강의 시작에 앞서서 그 강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먼저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 주 특강이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특강이 있는데 뭐 두 개 다 신청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두 개를 다 신청을 하셨는데 이번 주 특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이썬을 이용한 딥러닝 입문이라는 특강이 되는 거고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그 배우게 되는 특강의 주제는 딥러닝 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입문에 대한 내용을 배우시고 그걸 토대로 다음 주에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떠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는지를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드리면 저는 그 이상엽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영상학부 예전 신문방송학과죠. 그래서 언론홍보 영상학부라고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신문방송학과에 부교수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연세대학교에 그 석사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융합학과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참여 교수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과는 언론홍보 영상학부, 그러니까 미디어 쪽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학부에 있지만 그 학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사랑 PhD, 박사 학위로 미디어 앤 인포메이션을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언론홍보 영상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 조교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정성원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명이 홍수민 학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채팅창을 보시면 이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 조교들이 있을 텐데 수업을 들으시면서 뭐 저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내용들은 저에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교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그때 조교들에게 채팅창을 이용해서 물어보시면 조교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은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어떠한 토픽들을 각각의 요일에서 다루느냐에 대해서 여기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딥러닝 소개를 드릴 건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이렇게 독립적인 게 아니라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이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그 연결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딥러닝에 대해 소개를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딥러닝 알고리즘 혹은 딥러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학습,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한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잘 이해를 하시려면 일단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특강에 대한 공지를 낼 때 사전 지식으로 기계학습 관련된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러한 사전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빠르게 잘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사전 조건을 제가 제시를 한 건데 거기 나와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이 수업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수 있고 큰 문제 없이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그 딥러닝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사전 지식 혹은 사전 스킬을 좀 파악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이썬 코딩이나 아니면 파이썬이 아니더라도 다른 랭귀지를 이용해서 코딩을 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코딩 경험이 없다라고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놀랐는데 사실 많이 놀랬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코딩을 모르면은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계학습은 모르셔도 제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코딩 자체를 모르시면 물론 그 제가 이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정도 드릴 거긴 하지만 그 코드가 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날 오늘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그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굉장히 이제 브로드한 텀이고 디파인하기 어렵긴 하지만 인공지능의 이제 핵심 기술로 사용이 되는 게 이제 기계학습과 딥러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딥러닝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 중에서 기계학습과 딥러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계학습의 전반적인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기계학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혹은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작동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 혹은 딥러닝 알고리즘도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작동의 순서나 작동의 원리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원리랑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1차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만 딥러닝 알고리즘을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 수업이긴 하지만 기계학습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죠. 화요일 수업에서는 딥러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공부를 할 건데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일부는 오늘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이론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것들을 토대로 실제로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그 코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파이썬 다 설치하셨나요? 제가 파이썬 설치 관련된 매뉴얼을 보내드렸고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구글에서 제공이 되는 콜랩이라고 하는 온라인 그 플랫폼이 있어요. 코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에 직접 파이썬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이 수업을 따라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긴 합니다. 그래도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직접 설치를 해보시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코딩을 해보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그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CN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CNN은 이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고요. 그래서 CN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을 토대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이썬 코딩을 해볼 예정이고요. 목요일에는 그 CNN 말고 대표적인 또 다른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순환신경망,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목요일 날 드릴 거고요. 이 RNN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데이터에 굉장히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RNN을 가지고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RNN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인 LSTM이라고 하는 Long Short-Term Memory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시간 여부에 따라서 시간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거라고 해가지고 옵셔널이라고 넣긴 했는데 요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단어 임베딩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단어들이 있잖아요. 텍스트 분석을 할 때 우리가 그 텍스트 데이터를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 단위로 쪼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숫자로 표현해서 어떠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단어들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임베딩이라고 표현을 하죠.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은 각각의 단어들을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단어들을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단어들 간의 유사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굉장히 쉽게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딥러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임베딩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단어 임베딩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5일 동안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5일이라는 시간이 이제 하루에 3시간씩 해서 5일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딥러닝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되도록이면 다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이 적지가 않아요. 꽤 많이 있기 때문에 5일이라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수업을, 이 특강을 수강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기계학습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으셔가지고 설명할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기계학습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다고 빨리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 천천히 친절하게 제 나름대로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특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획한 이러한 주제들을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은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혹시 저희가 이제 5일 동안 특강을 진행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특강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질문이 있으시면 직접 그 음성을 이용해 가지고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을 이용해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그 홍기의 수강생분이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단어 인베딩은 심화 과정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심화 과정에서 포커스를 두는 단어 인베딩은 여기서는 이제 월투백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요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지 조금 되긴 했죠. 한 2, 3년 된 것 같긴 한데 벌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단어들을 어떻게 인베딩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심화 과정에서는 좀 더 이제 중점을 두고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월트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딥러닝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신경망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 얕은 신경망을 사용하는 딥러닝이 아니라 깊은 신경망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얕은 신경망을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입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입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짧게라도.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들으시면서 뭐 이 특강을 가지고 특강에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자료들을 공부를 하셔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추가적인 뭐 교재가 별도로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이 특강이 끝나고 만약에 뭐 더 관심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공부를 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딥러닝 관련된 혹은 뭐 기계학습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초보자의 입장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혹은 공부하기 쉬운 책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작년 말에 나온 거거든요. 2020년 11월인가 12월에 나온 책이에요. 요 책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이렇게 그 기재를 해 놓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딥러닝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그 수학적인 내용을 되도록 배제하고 초보자의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술에 놓은 책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특강을 들으시는 와중에도 이 책을 구매해서 공부를 같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특강이 끝난 다음에 혼자서 공부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파이썬을 설치를 다 하셨는지를 여쭤봤는데 설치를 하셨죠? 혹시 파이썬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설치하시기 위해서는 아나콘다라고 하는 플랫폼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를 사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파이썬을 코딩하는데 필요한 환경이 세팅이 되고, 환경이 세팅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파이썬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파이썬 코딩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추가적인 것들을 보통은 이제 모듈 혹은 라이브러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딩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모듈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요. 무엇을 가지고 파이썬을 설치를 하면 아나콘다를 가지고 설치를 하면, 그래서 제가 전달해드린 매뉴얼을 보시면 아나콘다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래서 그걸 설치하시면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윈도우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 시작 프로그램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아나콘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설치를 하셨으면 여기 폴더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나콘다 3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폴더를 클릭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수업에서는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툴을 이용해서 파이썬 코딩을 할 거예요. 주피터 노트북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담긴 파일도 제가 같이 제공을 해드렸죠. 그 파일도 한 번씩 보셨나요, 혹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설치를 해 놓으셨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파이썬 코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까지 알고 계셔야 하는 거고, 근데 나는 설치가 잘 안 된다, 아니면 나는 컴퓨터에 파이썬을 설치하기 싫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않고 또 파이썬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냐면,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글에서 제공이 되는 콜랩이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파이썬을 설치하지 않고도 파이썬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보면 구글에서 구글 콜랩이라고 치시면 돼요. 이게 나오고요. 구글 콜랩을 이용하시려면 구글 계정이 있으셔야 되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보여지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소를 누르면 여기 밑에 취소가 있죠. 여기 가셨나요, 혹시? 자, 이러한 웹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기 파일 메뉴가 있잖아요. 파일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새 노트라고 하는 하위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 노트를 클릭을 하시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노트와 거의 동일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셀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파이썬 코드를 이 셀에 입력해서 코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A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 안에 숫자 3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Shift라고 하는 버튼과 그 다음에 엔터를 같이 동시에 누르시면,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셀이 밑에 새롭게 생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있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돌아가고 있다라는 표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 실행 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셀이 실행이 다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하나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요거는 해당 셀의 파이썬 코드가 실행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한 변수 A를 프린트 펑션을 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해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 셀에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파이썬 코드를 입력을 한 다음에 Shift 엔터를 눌러가지고 해당 셀을 실행을 해야지만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 코드의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지금은 A라고 하는 변수에 3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변수의 값을 어떠한 펑션을 사용해서 print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해 가지고 화면에 출력을 했기 때문에 그 셀이 가지고 있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한 결과로 화면에 3이 출력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콜랩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로컬 컴퓨터에 설치하신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셔서 코딩을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혹시 코딩과 관련해서 혹은 파이썬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조교들에게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교가 2명이 있어요. 한 명이 정성원 조교고요. 다른 한 명이 홍수민 조교가 됩니다. 그 조교분들은 미안한데 본인의 이름에 그 조교라는 표기를 달아줄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조교임을 이름을 통해서 밝혀주면 수강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기를 부탁을 할게요. 여기까지 질문이 없으시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딥러닝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랑 기계학습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딥러닝의 관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딥러닝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요. 딥러닝 알고리즘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한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전반적인 혹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계학습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은 다 아시죠? 인공지능이 뭐죠? 인공지능이 이제 굉장히 크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알파고 다음으로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됐고요. 이제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됐죠. 여러분들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어떤 분들은 나의 잡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인공지능이 나의 잡을 대체하지 않을까. 여기 이제 의대나 이쪽 뭐 간호대 쪽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의료 쪽이다라고 얘기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죠. 지금 조금 수그러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은 없습니다.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냥 똑똑한 컴퓨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혹은 인텔리전트한 컴퓨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똑똑한 컴퓨터 혹은 인텔리전트라고 하는 컴퓨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컴퓨터긴 컴퓨터인데 어떠한 컴퓨터냐면 그 사람의 인텔리전스, 즉 사람의 지능이 필요한 어떠한 태스크를 혼자서 풀 수 있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혹은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업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패턴을 인식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컴퓨터가 직접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성 인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AI 스피커 들어보셨죠? 보통 이제 스마트 스피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 판매를 하는 클로바도 AI 스피커의 한 종류가 되는 거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죠? SK가 누군가요? KT가 누군가? 지니가 KT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다 이제 AI 스피커예요. AI 스피커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사람이 말로 하면은 그걸 이해하고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도출하는 제공하는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말로 했을 때 그거를 인식하는 기능이죠. 그게 이제 음성 인식인데 음성 인식을 할 때도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요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기계 번역이죠. 컴퓨터가 하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 네이버 파파고도 있고 뭐 구글 번역기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번역을 하실 때 자주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이러한 기계 번역도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검색 엔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가 직접 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요. 뭐 그 외에도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예측을 할 때 인공지능 기술 혹은 딥러닝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쇼핑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텐데 쇼핑을 하다 보면 그 사이트에서 아마존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추천을 하잖아요. 추천을 할 때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방법이 사용이 되는데 추천 시스템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이 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미 우리 생활에 혹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 사용되는 정도가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똑똑해지느냐 혹은 컴퓨터가 어떻게 사람의 지능이 필요한 태스크를 혼자 알아서 풀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필요한데 그 주요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규칙 기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 기반의 방법이에요. 규칙 기반의 방법은 말 그대로 어떠한 특정한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규칙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규칙을 누가 만드느냐 혹은 수립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규칙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로 하여금 어떠한 특정한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를 푸는데 그 태스크를 푸는데 필요한 규칙을 일단 먼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그 규칙을 따라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은 큰 한계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새로운 종류의 문제 혹은 태스크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 혹은 태스크를 푸는데 필요한 규칙을 새롭게 디파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컴퓨터가 규칙을 알아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규칙은 누가 만든다고요? 사람이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언제까지 주로 많이 사용이 됐냐면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많이 사용이 된 방법이고요. 지금 그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학습 기반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학습 기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컴퓨터가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알아서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출이 된 정보를 이용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알아서 주어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우리가 학습 기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배우게 되는 딥러닝 혹은 기계학습이 요 이제 학습 기반의 방법들이 되는 거고요.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엇이 존재해야 되냐면 데이터가 존재해야 되고요. 이러한 데이터,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은 학습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정보를 1차적으로 추출을 하고 그렇게 추출이 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어진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학습 기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학습 기반의 방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컴퓨터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학습 기반의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머신러닝 방법이에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별게 아니죠. 머신러닝은 간단하게 컴퓨터가 학습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학습을 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정보를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추출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컴퓨터 혹은 기계가 학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학습을 할 때 사용되는 방법 혹은 툴을 우리가 기계학습 알고리즘 또는 기계학습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해보죠. 컴퓨터를 똑똑하게 만드는, 즉 스마트한 컴퓨터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규칙 기반이고 두 번째가 학습 기반이다 라는 거고요. 규칙 기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규칙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제 그게 한계점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는 컴퓨터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즉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주된 방법이 학습 기반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학습 기반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것이 기계학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별게 아니고 기계가 학습한다, 즉 컴퓨터가 학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컴퓨터가 학습한다 혹은 기계가 학습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주어진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서 추출하는 것을 이제 기계가 학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학습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기계학습 알고리즘 혹은 기계학습 모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질문은 없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추출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추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그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가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이 되고 세 번째가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됩니다. 전체 기계학습 알고리즘들 중에서 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한 70%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20%에서 25% 정도가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이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5%가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차지하게 됩니다.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아직까지는 적용되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냐면 컴퓨터 게임이나 어떠한 컴퓨터 게임과 비슷한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게 강화학습 알고리즘이에요. 강화학습 알고리즘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컴퓨터가 어떠한 태스크를 푸는데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냐면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행동들을 합니다. 컴퓨터가. 그리고 특정한 행동을 한번 할 때 그 행동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좋으면
상을 주고요. 결과가 나쁘면 페널티를 줘가지고 더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돼요.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아직까지는 사용되는 분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데, 컴퓨터가 학습하는 데이터를 이제 보통 학습 데이터라고 합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이 학습 데이터에는 반드시 어떠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문제를 맞히는데, 즉 정답을 맞히는데 필요한 힌트 정보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답과 정답을 맞히는데 필요한 힌트 정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 그러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학습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힌트와 정답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가지고 정답과 힌트 정보가 모두 존재하는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 안에 정답과 힌트가 갖고 있는 관계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한 관계 정보를 이용해서 정답이 없는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풀 때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이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지도학습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데이터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 데이터 안에 있는 정보가 정답과 힌트 정보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관측치, 여러 개의 이제 관측치에 대한 정보가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데이터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 데이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각각의 관측치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치들의 특성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패턴을 찾을 때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이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냐면 군집화 분석. 그래서 관측치들의 특성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유사한 관측치가 무엇인지를 1차적으로 찾은 다음에 유사도가 높은 관측치들을 같은 군집에 포함시켜주는 작업을 우리가 이제 군집화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군집화 분석도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태스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그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하는 작업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차원 축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된다. 지도학습 알고리즘, 비지도학습 알고리즘, 그 다음에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구분이 되고 그 중에서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이 25%를 차지하고 나머지 5%를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차지한다. 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도학습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떠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냐면 정답과 힌트 정보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 데이터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추출하는 정보가 무엇이냐면 그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정답과 힌트 간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정보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떠한 데이터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 데이터 안에 있는 정보는 정답과 힌트 정보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관측치들의 특성 정보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특성 정보를 이용해서 해당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특정한 패턴을 찾게 된다.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게 비지도학습 알고리즘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저희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그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도학습 알고리즘만 잘 알고 있으셔도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지도학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요거까지 설명드리기는 시간적으로 조금 저희가 부족해가지고 여기서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어떠한 그 과정을 통해서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원리를 이용해서 작동이 되는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학습 데이터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 학습 데이터 안에는 반드시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정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답 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떠한 종류의 정보가 학습 데이터 안에 추가적으로 들어 있어야 되냐면 이 정답을 맞히는 데 필요한 힌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학습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파악을 하게 되냐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힌트 정보와 정답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악이 된 그 힌트와 정답 간의 관계 정보를 어디에 적용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는 힌트 정보만 있어요. 정답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답이 없겠죠. 답이 있으면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풀 필요가 없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 안에는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힌트 정보만이 있고요. 문제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답을 예측을 하는 거죠.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힌트 정보를 가지고. 근데 힌트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용해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힌트와 정답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파악을 해가지고 어디에 존재하는 힌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존재하는 힌트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도출을 한 힌트와 정답 간의 관계를 적용을 해가지고 정답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련의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푸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힌트 정보와 그 정답 정보를 약간의 전문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힌트 정보는 무엇이 되냐면 독립변수에 대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답은 무엇에 대한 값이 되냐면 무엇에 대한 값이 될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아시나요? 그래서 힌트는 독립변수에 대한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종속변수에 대한 값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정답과 힌트 정보의 관계를 파악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파악이 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어디에 적용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적용을 해가지고 종속변수에 대한 값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푸는 전반적인 과정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냐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장의 사진이 주어졌을 때 각각의 사진 안에 담겨 있는 동물이 무엇인지를 맞히는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이 푸는 게 아니라 무엇을 사용을 하냐면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거죠. 즉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이 왼쪽에 있는 사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동물은 강아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동물은 고양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컴퓨터는 이 사진만 보고서 바로 이러한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어떠한 정답을 맞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학습을 해야 된다고요? 컴퓨터가 혹은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무엇을 학습을 해야 되냐면 힌트 정보와 즉 독립변수죠. independent variable과 무엇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정답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dependent variable이죠. 무엇을 이용해서 정답과 힌트 정보가 모두 존재하는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정답과 힌트 정보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학습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각각의 사진을 보면 정답을 맞히는 데 필요한, 즉 사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동물이 강아지인지 아니면 고양이인지를 맞히는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힌트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사진을 보면. 사진 자체가 힌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도의 노력을 들여가지고 추가적인 힌트 정보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사진에는 정답을 맞히는 데 필요한 어떠한 힌트 정보가 들어가 있을까요? 사진을 보면은 동물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맞히는데 우리가 어떠한 힌트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자, 수줍어 마시고 채팅창을 이용해서 답변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리액션이 있어야지만 제가 강의를 하는 게 더 수월하거든요. 그렇죠. 귀의 모양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귀의 모양도 있고 아니면 뭐 털의 색깔도 있고 아니면 꼬리의 길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맞나요? 근데 학습 데이터에는 그러한 힌트 정보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어떠한 정보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답 정보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강아지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정답이 뭐예요? 강아지죠. 그러한 정답을 우리가 보통은 레이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블 정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녹스라고 하는 레이블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사진마다 사진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힌트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진에 있는 동물이 강아지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레이블 정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사진뿐만 아니라 즉 정답을 맞히는 데 필요한 힌트 정보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진에 대한 정답, 즉 고양이라고 하는 레이블 정보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학습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 학습 데이터에 무엇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거죠.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학습을 통해서 무엇을 파악을 한다고요? 무엇과 무엇 간의 관계?
학습을 통해서 무엇과 무엇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돼요?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맞습니다. 힌트와 정답 간의 관계. 좀 더 전문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면 무엇과 무엇 간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힌트가 무엇에 대한 값이고 정답이 무엇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렇게 파악이 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다르게 표현하면 정답과 힌트 간의 관계를 가지고 어디에 적용을 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어떤 것이 되냐면 이게 되는 거죠. 두 장의 사진이 되는 거예요. 왼쪽은 강아지를 담고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은 고양이를 담고 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각각의 사진에 무엇을 적용을 하냐면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힌트 정보와 정답 간의 관계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힌트 정보가 어떠한 구체적인 값을 가질 때 정답이 강아지일 확률이 얼마인지 혹은 고양이일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힌트 정보가 무엇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귀의 모양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귀의 모양은 하나의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 독립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여러 개가 있죠. 세모, 네모,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귀의 모양이 세모다. 그리고 위로 쫑긋 솟아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답이 무엇일 확률이 더 증가할까요? 정답이 강아지일 확률이 증가할까요? 아니면 정답이 고양이일 확률이 증가할까요? 고양이일 확률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무엇을 파악을 하게 되냐면 아까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귀의 모양이 세모일 때 혹은 귀의 모양이 네모일 때 혹은 귀가 위로 쫑긋하거나 혹은 귀가 아래로 처져 있는 경우에 정답이 고양이일 확률이 얼마인지 혹은 강아지일 확률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어디에 적용을 하냐면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하는 거죠. 새로운 데이터에는 어떠한 정보만 포함이 되어 있냐면 힌트 정보, 즉 독립변수에 대한 데이터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한 학습의 결과를 이 왼쪽에 있는 사진에 적용을 해보면 정답이 뭐일 확률이 더 크게 나올까요? 고양이일 확률이 더 크게 나올까요? 아니면 강아지일 확률이 더 크게 나올까요? 강아지일 확률이 더 크게 나오겠죠. 왜? 귀의 모양이 세모가 아니고 또 귀가 아래로 처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무엇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귀의 모양이 세모이면 고양이일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귀가 아래로 처져 있으면 강아지일 확률이 더 높다. 이러한 정보, 이러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새로운 데이터,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의 요 이미지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힌트 정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귀가 아래로 쳐져 있고 세모가 아니다. 라는 힌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걔를 어디에 적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얻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 적용을 해가지고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강아지의 확률이 더 크게 나올 거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진에 우리가 학습한 결과를 적용하게 되면 귀의 모양, 즉 힌트 정보가 세모이고 위로 쫑긋하기 때문에 어떠한 확률이 더 큰 거예요? 고양이의 확률이 더 크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겠죠. 이게 지도학습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과정 혹은 순서가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으시죠?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수업 들으시니까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답변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강의의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거 모르셨나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하시면 교수님들이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이렇게 이제 기분이 좋아져서 더 열의를 갖고 열정을 갖고 수업을 하는데, 답변이 없으면 교수님들도 강의하기가 힘들어요. 열정이 이렇게 이 교수님, 네. 네, 그 타이핑을 하려니까 좀 질문이 길어서 이게 네네. 음성으로 드리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좀 약간 비교적 간단하게 이제 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귀를 비교한다거나 눈을 비교한다거나 뭐 코를 비교한다거나 꼬리를 비교하는 게 이제 어느 부분이 꼬리고 어느 부분이 머리고 그 안에서 어디가 귀고 어디가 눈이고를 알잖아요. 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이제 어떻게 일종의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조차 없이 여러 개의 이미지만 갖다 주고서 이미지 간의 유사도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하는 건가요? 두 번째입니다. 후자.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전통적인 통계 분석을 하면은 독립변수를 사용자가, 연구자가 다 지정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콜렉트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만 주면 그 딥러닝 알고리즘이 정답을 맞히는데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를 알아서 추출을 하고요. 네. 즉 사진이 들어가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를 맞히는데 중요한 정보인 뭐 귀의 모양이나 아니면 뭐 꼬리의 길이나 이러한 정보를 딥러닝 알고리즘이 알아서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정답을 예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결국은 이게 머리 부분이다, 꼬리 부분이다, 이거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도 그 그건 머신 러닝 안에 생략합니다. 포함돼요? 생략합니다. 근데 물론 네. 컴퓨터가 네. 그 부분이 꼬리인지 머리인지까지는 몰라요. 네. 근데 정답을 맞히는 데 있어서 그게 꼬리인지 귀인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게 정답을 맞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만 필요한 거지, 그게 귀다 아니면 꼬리다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러한 데이터가 주어지면 사용자가 여기는 꼬리야, 여기는 귀야, 이러한 그 명시하는 과정을 생략을 하더라도 딥러닝 알고리즘이 알아서 정답을 맞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를 추출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 시간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